예, 안녕하십니까. 뵙게 반갑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스타트업분들 하시는 분들과 스타트업들을 돕는 분들이 많이 와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가 또는 제가 개인적으로 AI 관련된 걸 20년 이상을 해왔지만 사실 AI를 설명드리기가 늘 부담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될 수도 있고 또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더더군다나 4차 산업혁명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요청받은 제목 그대로 진행을 하겠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AI나 AI 연관된 부분을 전공하지 않으셨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혹시 전공하신 분들이 보시면은 후에 필요한 질문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퀘스천 마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뭔지 전 잘 모르겠고요. 정의도 모호하지만 어쨌든 제가 전에 좋아했던 분이 계세요. 조대 슈펜터 교수라고요. 이분은 1차, 2차, 4차 산업혁명보다는 혁신의 물결이 그동안 인류에게 5번, 6번이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분입니다. 첫 번째 웨이브는 텍스타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텍스타일이 아시는 것처럼 강직입니다. 1차 산업혁명하고도 맥을 같이 하고 있긴 한데요. 이 1차 산업혁명 또는 여기서 말하는 퍼스트 웨이브 같은 경우는 에너지로서의 증기를 사용하고 자동화 도구를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이 면화나 아니면은 이렇게 방적이라는 것이 인류 역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걸 발명한 거를 도움을 본 영국하고 이탈리아가 대단한 부를 쌓게 됩니다. 두 번째 웨이브로 제시가 된 게 레일웨이입니다. 레일웨이는 기차일 뿐만 아니라 공간을 축약을 하고 시간을 압축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공간을 압축한다는 얘기는 한국에서야 길어봤자 기차가 한 15량 이러잖아요. 근데 미국에 갔을 때 혹시 서부나 남부 쪽에서 긴 기차라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의 한 20분, 30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열량을 세보지는 않았지만 한 진짜 100량은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대규모 물자를 공간을 넘어서 수송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 또 시간을 압축할 수 있다는 건 대단히 현실을 만들어냈고요. 실제로 이 철도를 통해서 부강한 나라가 된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이 되죠. 동부에서 서부로 개척을 해나가면서 철도를 놓게 되고 대규모의 이민자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웨이브는 자동차입니다.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기준으로 보자면 3차 산업혁명의 가장 대표적인 성공물이죠. 3차 산업혁명이라고 2차 산업혁명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은 에너지로서 전기와 가솔린을 사용을 하고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량 생산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프로세스가 표준화가 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부품이라는 것이 표준화가 되면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주어진 프로세스에 따라서 생산이 가능하다는 걸 의미하고요. 두 번째,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하는 것이 품질 관리가 가능해지게 됐다는 거죠. 실제로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포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1900년부터 910년 사이에 1분에 자동차를 한 대씩 찍어낼 수가 있게 됐고요. 그걸 통해서 실제로 중산층 이상이 자동차를 갖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번째 웨이브로는 컴퓨터를 얘기하고 다섯 번째는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얘기하고 합니다. 흔히 얘기해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정보혁명이라고 얘기하고 다보스 포럼에서는 3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4차 산업혁명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될지 IoT가 될지 빅데이터가 될지 우리나라 정부 말대로 이것들을 다 묶어서 지능정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그닥 인기 있는 키워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빅데이터나 IoT나 클라우드라는 기술적 용어들은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쓰였다면은 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에서 어디가 우리나라가 피크입니다. 2등이 일본 정도가 되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인더스트리 4.0라고 사용을 하지만 대표적인 국가가 독일이죠. 근데 우리하고 바라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같은 경우는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가상분리 시스템, CPS라고 하죠.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즉 다시 여기서 생산이라는 것을 가상화시키고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생산 주체들이 가상세계에서 연결되고 또 지능화돼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 어떻게 보자면은 제조업의 미래를 표방하고 있다면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그러면 뭐 떠오르죠? 인공지능,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은 다분히 ICT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미국은 4차 산업혁명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냐? 제가 보기에는 그 용어 자체를 거의 쓰고 있지 않은 것 같이 보이긴 해요. 전 세계에서 대통령 후보들의 국정 어젠더가 되면서 국가 전체가 이렇게 관심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마 우리나라가 더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긴 합니다. 그 얘기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사실 정립되어 있다기보다는 뭔가 우리가 기대하고 있고 예상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변화에 대한 현상을 한 단어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단어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융합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데 대단히 추상적이죠. 어쨌든 이 조셉 슈페터 교수가 얘기한 그 혁신의 물결이라는 것이 주는 통찰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혁신의 주기가 점점 짧아진다는 거예요. 1차 산업혁명이 됐던 조셉 슈페터 교수가 얘기했던 first wave가 됐던지 간에 이 당시 텍스타일 혁명은 200년에서 300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문 혹은 유럽에 있는 몇몇 가문이 10대, 20대 동안 먹고 살 만한 부를 쌓을 정도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자동차 지금 100년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모바일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사실은 10년이 되니까 세츄레이션이 돼가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혁신의 물결이라는 것이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각각의 혁신의 정도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장에 주는 임팩트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혁명하고 혁신은 좀 다른 용어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게 산업혁명이 됐던 혁신이 됐던 우리한테 주는 통찰력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파괴적이라는 거죠. 디스트럭티브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뒤쪽에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낭비하도록 만든다는 건데요. 이것도 뒤쪽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간에 제 5대조 할아버지는 제 5대조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얼마 동안에 거의 1년 동안 만들어주신 옷을 평생 입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에 열리는 무슨 행사에 도지사님을 포함해서 몇몇 아는 분들이 초청을 해서 부부동반으로 가게 됐습니다. 집사람이 제 아내가 가기 싫다는 거예요. 입을 옷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옷장을 제 아내가 딱 열면서 옷장에 옷이 제가 보기엔 한 20벌 있는 것 같은데 제 아내가 옷장을 열어보면서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 봄마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제 5대조 할머님이나 5대조 할아버님 시대에는 아마 왕하고 왕비 말고는 옷을 30벌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거의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 텍스타일 제가 속에 입은 지금 이 옷이 12,000원짜리거든요. 한 2년 입으면은 그 쓰레기통이라기보다 재활용 쓰레기통에 버리면 다시 재활용이 되잖아요. 패스트 패션이라는 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혁신이 일어나는 것에는 낭비에 해당이 되는 게 부속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새로운 혁신에 관련된 가능성을 제시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전엔 200년, 300년 걸리던 혁신이 이제는 10년이라는 주기로 굉장히 짧아졌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모바일 프로덕트를 볼게요. 뒤쪽에 장표가 또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모토로라에서 만든 스타텍이라는 휴대폰 기억나십니까?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 웬만한 분들은 다 기억해요. 심지어 중고등학생들도 지금 중고등학생들도 이거 15년 전 건데도 스타텍이라는 거를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기하죠? 근데 이 스타텍이라는 제품의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요 15년이 넘었습니다. 똑같이 생겼고 모델도 거의 같아요. 기능도 거의 같고요. 성능 개선도 그다음 많지 않았습니다. 한 제품이 15년을 간 거죠. 반면에 요즘 휴대폰은 어떠냐면은 1년보다도 짧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15년 갔었던 스타텍 기준이라면 15년, 16년 기준 봤을 땐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2030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2달이 되나요? 2040년이 되면은 1개월이 되나요? 우리가 상상하기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경쟁력은 여전히 우리가 얘기하는 저기에서 얘기하는 그 세 번째 물결 대량 생산에 대한 혁신의 끝마무리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결국은 뭐를 통해서 재화를 만들려고 뭐를 통해서 경쟁을 하냐면 대량 생산을 통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가 됐던 휴대폰이 됐든지 간에요. 근데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경쟁력은 기술일 수도 있고 디자인일 수도 있고 성능일 수도 있고 가격일 수도 있지만 첨단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명확해지는 거죠. 그럼 20년 후에는 그게 한 달이 될 거냐? 그럼 불가능하겠죠.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독일 사람들이 보는 시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의 그래서 핵심은 뭐냐? 개인의 맞춤형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매스 프로덕트로 해서 모든 사람에게 갤럭시 S8을 만들어서 뿌려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조립해서 생산해서 배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1일, 2일 내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디자인하는 사람, 생산하는 사람, 부품업자들이 협력을 통해 가지고서는 생산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능할까? 그러려면 기계들 간의 프로토콜이 완성이 되고 기계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또 그런 것들이 표준화가 돼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상세계에서 연결되고 통합되는 과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게 독일에서 바라보는 인더스트리 4.5고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CPS라고 얘기하는 게 큰 개념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게 언제가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큰 트렌드로 봤을 때는 혁신의 주기는 빨라지고 혁신의 정도는 많아지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파괴적이고 그것이 또 굉장히 낭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미 앞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산업혁명 1900년도에 자동차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졌죠. 왼쪽 그림은 1900년도에 월스트리트에서 퍼레이드를 하는 자료인데요.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있는 그림 중에서 이거 하나가 마차입니다. 오른쪽은 1913년에 같은 퍼레이드, 같은 장소인데 모두 자동차로 바뀌었고 한 대만 마차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잠시 가 있었는데요. 점심에 밥 먹으러 나왔다가 이 차가 보이길래 이거 제 휴대폰으로 찍은 거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구글 자율자동차예요. 이미 7, 8년 동안에 거리를 다녔고 수억 킬로미터를 주행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그 전기자동차가 아니라 자율주행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죠. 올해 하반기에 어쩜 우리나라에서 팔리기 시작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얘기입니다. 1900년에서 1913년, 14년이 걸렸는데 자율주행이라는 기능으로 보자면은 작년에 제가 길거리에서 다니는 걸 찍었어요. 우리나라는 길거리 못 다니지만 사실 실리콘밸리에서 나오셔서 한 2시간만 있으면 한 대 정도는 보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깜짝 놀란 거는 제가 매년 가지만 테슬라가 현대자동차보다 많더라고요. 적어도 부자 동네인 실리콘밸리 지역에서는요. 많이 놀랐습니다. 13년이나 걸릴까요? 저는 그 정도는 안 걸릴 것 같아요. 뭐 짧으면 5, 6년, 길어봤자 10년 안에는 굉장히 대중화될 가능성이 커 보이기도 합니다. 2년 안에 나왔었던 차들을 보면은 1단계 자율주행을 하긴 하죠. 운전하다 지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도 다 있습니다. 운전하다 핸들을 놔도 앞차, 뒤차 머리 보고 그 다음에 주행선 따라서 움직이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다 상용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텍을 포함한 2005년도에 우리가 사용했던 휴대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다 제가 걷어서 단상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변화되는데 단 3년이 걸렸고 3년에 아까 말씀드린 세계 1위를 했던 노키아가 망해갖고 마이크로소프트에 팔리고 지금도 회생을 못하고 있고요. 모토로라는 휴대폰이라는 걸 만든 회사인데 쪼개져갖고 팔려서 구글에 갔다 구글이 화웨이에 팔아버렸습니다. 얼마 만에 일어난 일이냐? 단 3년 만에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그런 임팩트가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4차 산업혁명 증명도 어떻게 정의 내리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는 점점 더 큰 혁신이 일어나는데 그 혁신이 주는 시장 임팩트가 굉장히 파괴적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 아내의 예를 들면요. 봄만 되면은 입을 옷이 없다고 그래서 간신히 설득을 해서 제주도에 같이 놀러 가긴 했는데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고 있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스마트폰을 제 아내하고 같이 산 게 2008년 가을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제가 일정을 만들었거나 제 아내가 일정에 있으면 저희는 다 일정이 동기화가 되어 있어요. 특히 제 일정이. 제 비서가 일정을 넣어놓으면 일정이 동기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일정이 4개가 있었는데 그럼 제 아내는 모든 일정 10분 전에 제 아내 휴대폰에서 알림이 뜹니다. 제 일정이. 이걸 한 3년 전부터 그만하고 싶은데 명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왠지 좀 제가 뒤가 구린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안어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친구랑 술 먹는 약속을 한 날은 이제 그럴듯하게 무슨 사업 약속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해놓는데 재능 게임에는 집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저도 제 아내를 감시를 하는데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제 아내 휴대폰에 카톡을 뒤지거나 하는 찌질한 짓은 제가 안 합니다. 대신에 뭘 하냐면 제 아내 휴대폰에 사진 폴더를 봅니다. 사진을 보면은 보통 여자분들은 뭐하고 사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잠깐 오늘 손 들고 좀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적극 참여를 좀 해주세요. 포럼이잖아요. 그 중에서 내 휴대폰을 보셔도 되는데요. 휴대폰에 사진이 3,000장이 넘는다. 제가 확신하는데 절반 이상입니다. 손 들어주시겠어요? 뒤에 아무도 안 계세요? 이쪽 뒤에는? 3,000장 넘는다. 지금 봐보세요. 3,000장 넘는다.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는데? 보통 3,000장 넘는 분이 반 이상 됩니다. 5,000장 넘는다. 예. 7,000장 넘는다. 한 분 7,000장 넘으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보통 여자분이 있는데 10,000장 혹시 넘으십니까? 10,000장 안 되세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15,000장 가시는 분들 계세요. 제 아내 휴대폰 한 2년 전에 이렇게 보니까 그게 뭐 그 휴대폰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휴대폰 옮길 때마다 이제 누적이 되잖아요. 보니까 한 4,000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도대체 이 여자가 뭐 하고 사는 거야? 그래갖고 폴더를 딱 열어보니까 1,000장 찍힌 거 잘못 찍어서 방바닥 찍힌 거 얼굴 반 흔들려서 찍힌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씩 다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제가 제 집사한테 제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이거 왜 안 지우냐고. 근데 제 아내 대학원 전공은 상담학인데 굉장히 경제학자다운 발언을 하더라고요. 낭비하는 비용이 절약하는 비용보다도 저렴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렴하는 비용이 낭비하는 비용보다 더 비싸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얘기해서 그럼 뭐 잘못 지은 거를 그냥 냅두는 게 낫지 그거를 지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코스트가 더 든다는 거예요. 모든 혁신의 정점에는 그런 낭비가 오도록 되는 게 우리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왼쪽에 보이는 게 여기 공대생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로축이 로그 10입니다. 한 칸이 10배씩 증가가 되는 거거든요. 지난 30년간의 CPU 하나에 들어있는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100만 배가 늘었어요. 100만 배가요. 100만 배 빨라지든 100만 배 좋아지든 모두가 하여튼 100만 배가 나아진 거죠. 오른쪽은 1GB를 살 수 있는 하드디스크를 살 수 있는 가격인데 가격이 1억 분의 1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혹시 최근에 10원짜리 보신 분 계십니까? 주머니에 있으시거나? 본 적이 없어요. 아마 길 가다 10원짜리 보시면요. 조그만 요만한 애가 있으면 신기해서 아마 주실 거예요. 쓰실 때는 없으시잖아요. 10원짜리가. 근데 지금 10원으로 살 수 있는 하드디스크 용량이 30년 전엔 10억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가격으로. 지금 얼마죠? 100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저 대학원 선배 중에 한 명이 어렵게 야동을 구해오면 그 야동을 저장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야동을 지우는 갈등을 겪었었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지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제 아내처럼. 비근한 예로 이걸 보시면 돼요. 이 그림 제가 굉장히 어렵게 구한 건데 옛날에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요. 나사가 1970년도 전후에 아폴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류를 달나라에 보낼 때 썼던 슈퍼컴퓨터 실입니다. 나사의 슈퍼컴퓨터 실인데요. 보시면 이게 나사 가지고 있는 뭐 대부분 IBM B종이겠지만 다 하나씩 다 슈퍼컴퓨터입니다. 그 당시에 달나라면 보냈을 뿐만 아니라 위성을 어마어마하게 쏘아올렸어요. 그래서 모든 위성을 설계하고 궤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위성 컨트롤하고 로켓 컨트롤하고 하는 것들을 저 안에 있는 슈퍼컴퓨터로 다 한 거거든요. 저 안에 있는 슈퍼컴퓨터의 모든 CPU하고 모든 메모리하고 저장 용량을 다 합친 것보다요. 여러분이 쓰시는 아이폰하고 갤럭시 S가 메모리하고 CPU 파워가 2배가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로 뭐를 사용을 하고 있냐면 카카오톡을 하고 있고 애니팡을 하고 있거든요. 명백하게 낭비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계신 분 중에 그걸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맞으면 인공위성 한 100대 정도를 운영을 하고 달나라를 보낼 수 있지만 저희는 달나라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로켓을 쌓아 올리고 있지 못한 거죠. 명확한 낭비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런데 문제는 낭비가 가져온 혁신이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데이터입니다. 저희 회사가 2007년 무렵에 KT, 그때 KTF하고 일했을 때만 하더라도요. SKT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통신 데이터를 3개월 이상 저장을 못했습니다.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통신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데이터를 더 이상 지우지 않습니다. 저장하는 비용 때문에 데이터를 지울 일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문제는 데이터 폭발적으로 증가되면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찾는 노력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고 그것이 사실은 조금 이따 말씀드린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일종의 불을 지르게 된 또는 휘발유를 뿌리게 된 큰 역할을 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빅데이터 됐던 인공지능이 됐던 4차 산업혁명이 됐던 이게 어느 정도 버즈워드이기 때문에 1, 2년 지나면 또 저는 꼬꾸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맨 마지막에 다시 같이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데이터가 늘어나니까 이 데이터에다가 사람들이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붙였죠. 이건 용량이 큰 것뿐만 아니라 흔히 말해서 3P니, 3C니, 뭐 3P니, 4C니, 4P니 뭐 이런 얘기를 나눴었죠. 기억나시죠? 또는 3V니, 뭐
4V니 이런 식으로 해서 빅데이터를 정했습니다. V 기준으로 본다면 볼륨이 크고 벨로시티가 빠르고 버라이티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또는 밸류를 찾기 어렵다 그래서 4V라는 말을 붙이기도 했었죠. 데이터가 늘어나니까 초기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는 기술이 증가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도 몽고DB, HBase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는 저장하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분석을 하기 시작했죠. 분석에 대한 도구가 나온 게 R이라든지 스파크라든지 저희 회사 기준으로 보자면 스트림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블루볼트 같은 형태의 제품들이 나옵니다. 그럼 실시간 데이터를 저장하기 이전에 뭔가 문제되는 걸 캐치를 해내고 그걸 갖고 실시간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나는 게 가능한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뭐냐? 월스트리트입니다. 월스트리트에 보면 헤지 펀드들이요. 재작년도에 법이 통과가 돼갖고 초초 단타 매매가 됩니다. 초초 단타 매매는 초당 10억 번 이상을 기계가 계약을 체결해도 돼요. 바이하고 셀링을 해도 됩니다. 문제는 사람이 그 정도를 바이하고 셀링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기계 말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알고리스믹 트레이딩이라는 게 미분 방정식을 작성을 했었어요. 그럼 미분 방정식에 따라서 뭔가 최적화하는 것들을 집어넣으면 막 뭐 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 건 뭐냐면 전부 다 기계학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 기계학습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시황 정보라는 게 실시간으로 들어가요. 이 시황 정보라면 단지 주가 지수가 아니라 뉴스, 블로그, 트위터, 전 세계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들을 비정 데이터로 인풋 값으로 놓고요. 여기서 텍스트 마이닝, 자연 언어 처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실시간 살 것과 팔 것을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죠. 이래서 최근 들어선 데이터 볼륨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스피드에 대한 것들하고 버라이어티에 관련된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실시간으로 예측할 수 있냐는 게 중요하죠. 그게 2013년부터 시작이 된 전쟁인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에서요. 거기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카프카나 스파크 같은 형태가 인메모리 분산 처리를 하거나 여기서 기계학습을 하기 위한 중요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뭐냐? 이런 데이터를 갖고 예측과 지능화에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갖는 거죠.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공지능 프로젝트인 엑소브레인 작년에 장학 퀴즈를 이긴 거죠. 뒤쪽에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뭐 이런 거라든지 혹은 저희 회사가 아담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냈습니다. 대략 한 60개 정도의 오픈 API를 제공을 하고 있고 도서 분량으로는 대략 한 60만 권에서 70만 권의 책을 러닝을 한 플랫폼이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나 IBM 왓슨 컴퓨터와 같은 형태처럼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지능화하거나 예측하는 서비스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산업의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초기 데이터 비즈니스 또는 빅데이터 비즈니스 이런 교육이었어요. 컨설팅이나 교육. 이게 언제냐?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빅데이터 솔루션, 저희 회사도 이 비즈니스를 했었고요. 공급, 그리고 최근에 한국에서는 이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기준으로 해서 레거시 시스템하고 연동한 기명을 하죠. 미국 비즈니스는 어떤 쪽으로 넘어갔나? 데이터 에서 서비스라고 해서 여러분 파스는 들어보셨죠? 플랫폼 에서 서비스. IaaS 들어보셨죠? 인프라스트럭처 에서 서비스라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데이터 자체가 서비스다 그래서 데이터 에서 서비스, DaaS라고 얘기하는 비즈니스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데이터 자체를 유통을 하고 분석이라는 걸 서비스로, 솔루션이 아니라 서비스로 빼서 분석 자체를 서비스로 유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가 구글, 아마존을 포함한 거의 모든 비즈니스가 흘러가는 방향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궁극적인 데이터 기반한 지능형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사실 저희 회사도 검색엔진으로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국내에서 검색엔진 3인방이 있습니다. 솔트룩스 저희 회사죠. 와이즈넛, 그 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데 사실은 이 회사들은 검색이라는 것을 솔루션을 만들어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셀링을 했어요. 근데 검색이랑 똑같은 기술로 네이버하고 구글이 있잖아요. 그 돈을 누가 많이 벌었냐? 그러면 수천 배 차이 나도록 또는 수만 배 차이 나도록 매출이 다르죠. 수익성도 다르고. 결국 이기는 사람은 기술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파는 사람이나 기술로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작동이 되고 있는 국내에서 얘기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성공 모델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인터넷 초창기 기억나십니까? 네이버 처음 나오고 엠파스가 막 처음 나오고 그랬을 때요. 그때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뭐였냐면 배너 광고였습니다. 배너 광고였어요. 2000년부터 2004년 무렵까지요. 키워드 광고라는 거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건 존재하지도 않았었습니다. 배너 광고였습니다. 그 배너 광고는 어디서부터 넘어온 거냐면 옛날 PC 통신 시대 때부터 넘어온 거였어요. PC 통신을 할 때 맨 윗자리나 맨 끝에 밑자리에 광고를 흘려보냈었죠. 그게 배너 광고로 남아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신문 팔던 지면 팔던 방식이 남은 거죠.
맨 처음에 오버추어라는 데가 나타나서 키워드로 광고를 해서 하겠다고 해서 엄청난 비난이 있고 소송이 막 있었습니다. 왜냐? 이거 어디 저 키워드를 팔아먹는다 그래? 이 사기꾼 같으니 이렇게 됐던 거죠. 그리고 구글이 애드워드를 내놓고 애드센스를 내놓고 네이버가 키워드를 경매에 붙이기 시작하면서 그게 어쩐 무렵이죠? 2005년도 저는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적으로 바뀌게 됐죠. 비즈니스 모델이. 저는 인공지능이 됐던 4차 산업혁명의 비즈니스 모델을 돈을 버는 방식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었던 누구가 됐던 또는 예를 들자면은 뭐 빅스비가 됐던 또는 아니면은 예를 들자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왔던 뭐 빙에도 뭐 인공지능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구글 같은 경우는 또 구글 어시스턴트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형태가 가져가는 비즈니스 모델들은 대부분 현재 인터넷이나 모바일이라는 비즈니스 모델 위에 인공지능을 얹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렇지 않은 다른 것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작년에 그 IBM이 의료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 의료 부분에 인공지능을 결합하겠다. 그쪽에서는 이제 인지 컴퓨팅이라고 얘기하죠. 그 커그니티브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데이터 회사를 인수합병했습니다. 인수합병한 회사의 이름 투벤이라는 회사인데요. 미국의 의료 데이터, 개인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거나 유통하는 회사였어요. 이 회사를 3조 원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IBM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회사가 존재하지도 않게 되죠. 이렇게 그동안 누적됐고 축적되어 있었던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또 AI 부분에서 학습용으로 팔기 위한 것들에 대한 시장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성장되는 인공지능, 또 인공지능이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가속화되는 것들이 시장에 분명히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 회사도 그래서 데이터믹스라고 하는 건 내놨는데 이게 무료 공짜 서비스니까 한번 다 써보시면 됩니다. 솔트룩스가 지난 20년 한 100억 건의 데이터를 누적해왔거든요. 100억 건이면 어마어마한 데이터죠. 공공 데이터, 소셜 데이터, 통계 데이터 별게 다 있습니다. 이 100억 건의 데이터하고 인지 분석이라서 인공지능에 기반한 분석 예측하는 것에 알고리즘이 들어있는 서비스를 한 달 전에 베타 서비스를 완전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 데이터믹스라는 데 들어가면 다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유통을 하면서 그 위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갈까요? 앞쪽은 이제 아마도 큰 뭔가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4차 산업혁명이 됐었던지 간에 조셉 심페트 교수 얘기처럼 6차 웨이브가 됐던지 간에 어쨌든 뭔가 혁신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은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 혁신이 뭐 달나라에 날아갈 수 있는, 우주로 날아갈 수 있는 예를 들면 성장 로켓이라면 그 로켓에 여러 엔진이 있는 것 같아요. AI 엔진도 있을 수 있고 IoT가 됐든 클라우드 됐든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엔진의 만약에 핵심 연료가 뭐냐? 그러면 그 연료는 데이터일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시장이 데이터 시장으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도 그 위에 얹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어저께 그저께도 있었던 그 알파고도 마찬가지이죠. 알파고 같은 경우가 2단계를 거쳐서 학습을 했습니다. 다 알고 계신 딥러닝이라는 것들. 딥러닝이라는 건 인공신경망을 여러 층으로 적층을 한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알파고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분류를 잘하는 엔진을 썼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보자면 후디업을 흉내낸 엔진이에요. 맨 처음에 했을 때는 지도학습이라는 걸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맨 처음에요. 기본 16만 건으로 해서요. 그럼 아마추어 3단이 딱 됐는데요. 이 아마추어니 3단이 된 애가 그 다음에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복제를 해서 자기가 자기랑 바둑을 뒀습니다. 제가 가끔 지저분하게 설명을 할 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싼 똥을 자기가 먹고 자기가 똑똑해졌다. 그 얘기 뭐냐면요. 실제로 사람이 뒀던 기보를 학습해서는 아마추어 3단밖에 안 됐는데 아마추어 3단이 된 알파고가 소프트웨어니까 자기를 복제해서 자기랑 바둑이 줘서 진 놈을 폐기하고 이긴 놈은 자기가 뒀던 바둑을 다시 기보를 학습을 한 겁니다. 얼마나 학습했냐? 118만 번을 작년에 학습을 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얼마 동안에 이루어졌냐는 겁니다. 3주 동안에 118만 번을 했어요. 대략 인간이 하루에 2번씩 바둑을 두고 100년 동안 바둑을 둔다 그러면 10,000번 정도나 많이 둬봐야 3만 번 정도를 두거든요. 118만 번이라는 거는 6인물인 인간이 평생 바둑을 둘 수 없는 걸 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커제하고 한 거는 이 두 번째인 강화학습만 했습니다. reinforcement learning만 1년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 가보지 않았었던 길까지 가본 거죠. 몇 번을 바둑을 둬봤을까?
수억 번 이상 또는 잘 모르겠지만 수십억 번이 됐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실제로 과거의 기계학습이나 과거의 인공지능은요, 외부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학습을 하거나 외부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져서 지능화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근데 최근의 인공지능에서 가장 큰 진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외부에서 가져온 데이터, 다시 얘기해서 외부에 있는 과외 선생님한테 미분적분하는 거 10문제를 배우고 나서 기계가 지가 미분적분 문제를 100만 문제를 지가 내고 지가 그 문제를 풀면서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데이터를 생성해낸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성해낸 데이터를 자기 스스로 다시 학습을 하는 거죠. 이러한 것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또는 GPGPU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병렬 분산을 통해서 가속할 수 있도록 걸 되면서 인간이 수백 명이 100년 이상을 해야 되는 것을 일주 미만으로 당겨서 해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를 떠나서 시간을 압축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뭐냐? 굉장히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교과서 공부할 때 했었던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이렇게 두꺼운 녹색 책이 있습니다. 환경을 남자로 스스로 행동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동화된 시스템이다. 너무 어려워요. 그냥 인공지능은 한자로 보시면 됩니다. 인공지능. 인공이 뭐죠? 사람이 만든 물건. 지능,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입니다. 쉽게 해서 사람이 만든 물건이 지식을 다룰 수 있으면 그게 인공지능인 거죠. 그럼 문제는 지식이 뭐고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뭐냐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주제가 될 텐데 그건 오늘 시간이 모자라니까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인공지능 분야는 크게 이렇게 4가지 분야만 연구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지능 학회가 뭐냐면 트리플 AI라는 게 있어요. ALAI라는 학회가 있습니다. 이 트리플 AI 가면 딱 섹션이 이렇게 4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기계는 인간하고 다르게 생겼죠. 지금 기계는 다 폰노이만 방식입니다. 메모리하고 CPU가 구분이 되어 있고 저장소랑 CPU가 나눠져 있고 그 안에는 버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뇌는 그렇게 작동 안 되죠. 3차원으로 되어 있고 뉴런 시냅스라는 구조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가 지식을 처리하려면은 기계가 처리하기 유리한 지식 표현 방식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을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 기계 스스로 어떻게 학습할 거냐? 그걸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고 하고요. 추론, 기계가 생각하는 방식을 추론이라고 하고 크게 5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역적 방법하고 비난적 방법,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방식이 대표적인 방식이에요. 맨 위에 계획이라는 것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알파고 기준으로 보면 요번엔 여기 받아두면 제가 저기 둘 테니까 난 그 다음에 여기 둬야 되지 하는 거를 20수 이상까지 바라보는 것. 이게 계획인 거죠. 다른 관점으로 보면 에이전트 관점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을 인지를 하고 학습 계획, 추론 계획을 통해서 행동 적응을 해서 상황이나 환경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율 주행 자동차다 보면 이런 겁니다. 앞에 강아지가 튀어나왔다. 그럼 정말 미안하지만 내가 위험하면 그냥 치는 게 낫죠. 근데 사람이 튀어나왔는데 왼쪽에 트럭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튀어나왔으면 트럭으로 트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인지를 해야 되겠죠. 사람인지 강아지인지 뭐가 튀어나왔는지. 그리고 학습 추론 계획에 따라서 브레이크를 밟을지 핸들을 틀지 그냥 쳐버릴지를 결정해야 되죠. 물론 이런 의사결정에는 윤리적 문제, 도덕적 문제, 그 다음에 코스트에 관련된 그 코스트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짊어져야 될 어떤 다양한 비용에 대한 것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한마디로 자가학습 추론이 되고요. 비절차적, 비수처적일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생성해서 재기학습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라고 보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뿌리는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요. BC 3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재 저희 회사, 그 다음에 구글, 어시스턴트, 그리고 시리 이런 것들이 사용하는 것들은 전부 다 knowledge graph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 knowledge graph에 대한 아이디어는 누가 냈냐?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를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를 하고 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제시를 했냐면요. 지식이란 건 뭘까? 내가 안다는 건 뭘까? 내가 아는 게 저 사람하고 아는 것이 같은 것일까? 내가 아는 지식의 사랑이 저 사람이 아는 것과 다를까? 1000km 떨어진 사람과 한테 내가 지식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1000년 후에 내 후손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이 깨달음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서양 사상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동양 사상은 굴러다니는 돌이나 꽃 하나에도 삼라만상과 우주가 있지만 서양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그 근본을 알기 위해서는 잘라가기 시작하죠. 이 나무가 뭐냐, 물이 뭐냐, 그럼 물을 잘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다 뭉쳐서 이루어진 것이 세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H2O, 수소 2개하고 물 하나가 나오죠. 그걸 또 짜개면 원자가 나오고, 원자를 또 짜개면 원자핵과 전전하고, 원자를 또 짜개면 화학이나 입자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그리스 철학 기반에서 지식이 있다면 지식을 잘라가보자.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단위 지식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단위 지식을 연결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지식 표현으로 제시를 하고 logic, 논리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reasoning, 추론이라는 용어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를 했어요.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얘기한 건 잔 베커시가 1956년도에 다트머스 대학에서 워크숍할 때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딥러닝에 대한 이론을 정립한 거는 여기 보시면 1962년도에 프랭크라는 사람이 퍼셉트론 수렴이론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뇌를 흉내내서 뉴런하고 시냅스 같은 걸 컴퓨터가 모사를 하면 이게 수렴을 하더라는 겁니다. 발산을 하지 않고요.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신경망이 가능하다는 걸 이론적으로 입증을 한 거는 1962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긴 과정을 거쳐서 현대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2300년이 걸렸던 70년이 걸렸던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주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안 웃으시면은 제가 되게 뻘쭘해질 것 같은데 제가 한 3, 4년 전에 어디 가면은 뇌생감이라고 안 웃으시거든요. 농담이고요. 근데 요즘은 요생남이 인기잖아요. 요리할 줄 아는 남자. 회장님 요리 좀 하십니까? 예. 주로 주 메뉴가 라면 드세요? 네, 된장찌개시고요. 제가 오늘 뭐 청바지 입고 왔습니다만 저도 주말이면 요리를 합니다. 가능하면 제 아내를 식탁에 앉혀놓고 청바지를 입고 제 뒤태를 딱 보여주면서 요리를 하는데 주된 요리 재료는 물론 라면입니다. 이제 라면 봉지에 스프 푹 찢어서 이제 라면 스프 끓일 때도 이렇게 해두면 집사람이 뛰어서 뒤통수를 치면서 야 인마 넌 라면 끓일 때 스프 언제까지 끓일래요? 또 안 쓰시네. 어쨌든 이 세 가지가 필요하죠. 어떤 버너가 됐던 레이티가 필요하고 레시피 알아야 되고 재료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죠. 4차 산업혁명이 됐던 인공지능이 됐던 시간에요. 첫 번째가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고 두 번째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해당이 됩니다. 중요한 건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가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를 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타임머신 또는 블랙홀과 마찬가지로 시간을 압축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너무 재미난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2천만 원짜리 좋은 서버 한 대를 샀습니다. 이걸로 여러분의 진을 해석을 해서 여러분의 암을 막을 수 있는 걸 뭘 계산한다고 쳐요. 약물을 발견하기 위한 걸 개별적으로. 그게 4년이 걸립니다. 2천만 원짜리 서버 한 대가. 그럼 그 2천만 원을 아마존하고 구글에다 주면요. 2,000대의 서버를 10분 동안 사용할 수가 있어요. 동일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복잡도를. 그러면 4년 후에 2천만 원 쓰고 나서 이 산이 아닌가벼 라고 하는 걸 10분 후에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4년을 10분으로 줄일 수 있냐는 것은 시행착오로 반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누구한테? 데이터와 장비와 돈을 가진 사람들한테. 전 세계에 데이터와 인력과 장비를 제일 많이 가지는 데가 어디죠? 1등은 구글, 2등은 아마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 다 공짜로 간다는 거예요. 중력처럼. 아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는 매 3년에서 4년마다 가격은 절반으로 꺾 떨어지고 성능은 2배씩 늘어납니다. 그 얘기는 뭐죠? 무료가 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무료가 될 거예요. 유틸리티가 될 겁니다. 우리 전기처럼. 전기가 무료지는 않지만 우리는 무료처럼 느끼면서 살잖아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인데 작년에 텐서플로우 나온 것처럼 오픈소스로 막 풀어놔요. 그게 더 무섭죠. 작년에 구글이 내놓은 텐서플로우라는 거에는 알고리즘이 수십 개 이상이 들어있거든요. 여기 써보신 분 많이 쓰실 거예요. 상용으로 쓰기는 아직 부족한 게 있지만 문제는 이 작년 봄에 구글이 내놓은 텐서플로우를 우리나라에서 만든다고 치면요. 우리나라 인공지능 교수 한 100명 정도 모아놓고 1년에 500억씩 줘서 한 4년 하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4년 후가 아니라 작년에 이미 공짜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발목 잡힌 데가 전 세계 모바일 산업계죠. 삼성전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성전자 OS를 만드는데 여태까지 돈 들어간 게 1조 원이 넘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갤럭시 S8 뭐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앤드로이드예요. 10년이 됐는데 1조가 아니라 수조로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앤드로이드를 씁니다. 공짜란 미명하에. 그러면 진짜 공짜일까요? 아닙니다. 구글이 앤드로이드에 기반해서 라이센스 비로 삼성을 포함해서 받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꼭 앱스토어만 뿐만 아니라. 무서운 얘기죠. 맨 마지막이 잘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입니다. 근데 앞쪽에 두 쪽은 어쨌든 공짜로 가고 있는데 데이터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글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니는 게 과연 알고리즘 실험한 걸까요? 아닙니다. 데이터 수집한 겁니다. 10만 킬로미터 다니고 나서 똑같은 압력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얼마나 미끄러질까?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신호등 꺼졌을 때, 강아지 튀어나왔을 때, 앞에 자동차 급정거했을 때 등등과 관련된 데이터들이죠. 우리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거 뭐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라서 넣었는데요. 이게 그 아테네 합당입니다. The School of Athens인데요.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유클리드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얘기는 어쨌든 이 사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지식에 관련된 현재 가장 유력한 지식 표현은 두 가지입니다. 논리적 지식 표현인 제가 지금 말씀드릴 지식 그래프 또는 knowledge graph라고 얘기하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표현 방식은 지식을 물리적 구조체 안에 임베딩을 시킨다고 합니다. 내장하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이 뭐냐면 바로 인공신경망이나 딥러닝이 됩니다. 인공신경망과 딥러닝은요, 물리적 구조 안에서 지식을 분산적으로 저장하고 학습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식인 논리적인 지식 표현 방식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거고,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모든 것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종사하는 종업원사람 그리고 기업과 종업원 모든 법적점 그리고 기업은 직원들을 위해서 여행 예약을 할 수 있다. 맨 마지막인데요. 솔트룩스 홍길동을 위해서 서울과 뉴욕 왕복편 5주 5일봉을 예약했다. 이거 사람한테 유익한 겁니다. 말이죠. 호모사피엔스가 급격하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말이라는 거라고 많은 인류학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사피엔스 뭐 책에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그대로 지식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식 그래프라고 얘기해요. 홍길동은 종업원이고 종업원 사람이고 사람은 법적 존재이다. 기업은 또한 법적 존재이고 솔트룩스는 기업인데 솔트룩스는 5주 5일봉을 홍길동을 위해서 예약을 했다. 5주 5일봉은 서울과 뉴욕을 왕복하는데 서울은 한국 도시이고 뉴욕은 미국 도시고 둘 다 도시인데 도시는 위치를 가지고 있고, 기업은 여행을 예약하는데 그 여행 예약은 비행기나 혹은 기차를 할 수가 있다. 기업은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 위에 있는 말을 의미 손실 없이 완전히 표현했고, 이 중에서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단위 지식이 뭐냐? 홍길동은 종업원이다 라는 것이 단위 지식이에요. 그러면 그걸 더 쪼개면 그냥 더 쪼개면 홍길동이잖아요. 홍길동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홍길동은 종업원이다가 지식이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단위 지식이라고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연결을 한 것들이 왜 중요하냐고 보면 이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옛날 제가 카이스트에서 강연할 때 한 건데요. 여기 이경일이 있습니다. 저입니다. 30세이고요. 남자이고 183cm 키를 가지고 있는 남자인데, 얼마 전에 키를 재보니까 181로 줄었더라고요. 나이가 저도 50이 가까워지니까. 이경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표현하는 것을 ER 모드, 다시 얘기해서 데이터 가지고 있는 속성값을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묘령의 여인이 있어요. 한효주라고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입니다. 좋아하시는 분 많지 않나요? 여기 한 여인이 아이가 있습니다. 4세이고 여자이고 95cm 이혜원이에요. 예. 이경일이라는 남자, 한효주, 이혜원은 전부 다 이런 스키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고 엑셀 같은 거로 테이블로 구조하면 돼 있다고 보시면 되죠. 또 오라클이나 이런 데 이렇게 저장을 하죠. 사람이라는 테이블은 이름, 나이, 성별, 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 없죠? 이 사람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냥 젊은 남자? 키 큰 젊은 남자? 뭐 이렇죠? 자, 그런데 이경일의 아내가 한효주고 한효주의 남편이 이경일은 둘 사이에 이혜원이 있고, 이경일은 꽤 괜찮은 회사 사장이고, 이혜원은 사이더스라고 하는 유명한 연예기획사의 우리나라 둘째 연예인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이십니까? 회장님. 아무 생각이 없으셔가지고. 대부분 분들은 행복해 보인다. 가정이. 그리고 남자가 능력이 있나 보다. 연예인하고 사귀고 있으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가정적으로 보이고 능력이 있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때 묘령의 여인이 나타납니다. 한채영이라고 하는 으리으리한 몸매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연예인인데, 알고 봤더니 한채영과 이경일이 내연애 관계예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도전. 더 부러우시죠? 완전히 부러우시죠? 네. 능력은 있는 것 같아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바람둥이이고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 아내의 직장 동료인 정지훈 B, 물론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로 믿으시면 안 돼요. 정지훈 B가 있는데
제 여자친구인 제 애인인 한채영이 저하고 정지훈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중요한 건 저 이경일과 정지훈이 내연애 관계라는 거예요. 막장 드라마. 도대체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양성연애자인지 뭔지 능력이 있는 건가? 도대체 이런 사람이 존재할까? 상상이 들긴 합니다. 중요한 건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그동안에 ER 모델이나 데이터베이스에 다뤘던 것처럼 이 가운데 있는 데이터 속성값 바뀐 거 있나요? 단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단 한 개도. 그런데 어떤 정보 객체가 다른 정보 객체하고 어떤 관계를 맺냐에 따라서 가정적이고 행복해 보이는 남자가 양성연애자이고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괴물 같은 존재가 됐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해당이 되는 모든 우리가 얘기하는 지식이라는 건요, 그 지식의 개별적인 개체와 그 지식의 특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 개체가 다른 지식 개체하고 어떤 연결고리와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식이라는 것을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정보들, 데이터의 네트워크로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를 논리적 구조가 아니라 물리적 구조에 인베딩 시키는 방법이 바로 인공신경망이나 딥러닝이 되고 우리 뇌가 그렇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앞쪽에 그런 방식,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이 방식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작년에 삼성전자가 인수했다고 굉장히 떠들었던 미드랩스의 미드 브레인이라는 뇌고요. 애플 시리는 액티브 온톨로지라고 해서 액티브 시리 안에 있는 뇌가 이렇게 생겼고요. 구글 안에 있는 구글 인공지능의 뇌에도 안에 데이터가 연결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올해 초하고 작년에 히트쳤었던 아마존의 알렉사 있죠. 스마트 스피커에 들어가는 이 알렉사는 인공지능 가운데 데이터에 이렇게 연결된 구조로 데이터를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기존의 이알모델이나 데이터베이스 갖고는 저장하기가 자체가 불가능해요. 네트워크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소가 필요하고 우리 뇌처럼 논리 구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앞쪽 얘기는 우리가 연결주의적 관점으로 봤을 때 심볼릭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심볼릭 어프로치는 기호적 접근 방법이에요. 인공지능 중에서.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기호적이라는 얘기가 있으면은 기호적이 아닌 게 존재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비기호적, non-symbolic approach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지식을 표현하거나 학습하는 게 아까처럼 어떤 텍스트로부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지식 그래프로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라요.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뇌처럼 물리적 구조가 있고 그 물리적 구조의 학습에서 그 물리적 구조 안에 있는 연결 구조 간의 연결 강도로서 지식을 학습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게 인공신경망이고 이거를 적층한 게 딥러닝이에요. 그럼 우리 뇌부터 먼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동물의 뇌를 최초로 본 사람이 이 산티아고 박사입니다. 산티아고 박사가 1900년도 전후 무렵에 쥐의 뇌를 적출을 해갖고 얇게 슬라이스를 썰어가지고서 거기에다 염색을 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고 나서 그거를 사진을 못 찍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이 산티아고 박사가 놀라운 점이 두 가지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세포들, 식물세포뿐만 아니라 동물세포들은 각각의 세포들이 독립적 개체로서 모든 대사작용을 합니다. 이게 에너지를 얻고 그 쓰레기를 배출하고 생식을 해서 둘로 나눠지는 과정을 거치죠. 희한하게도 뇌세포 혹은 신경세포는요, 가운데 있는 이 세포 핵이 아니라 줄기가 막 뻗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줄기가 다른 세포들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거죠. 이게 첫 번째 놀라운 건데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뉴런, 시냅스, 축색줄기니, 척색줄기, 돌기니 하는 얘기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희한하게도 뇌를 보면은 이게 분회색 덩어리잖아요. 근데 이 뇌 덩어리를 잘라서 부위마다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산티아고 박사가. 뇌의 가장 바깥쪽이 베네피질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안에가 폐질이라고 얘기하고 중심부로 갈수록 우리가 원시뇌로 가는 거죠. 그 뇌가 부위마다가 다 똑같이 생긴 줄 알았는데 현미경으로 보니까 다르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뇌가 후두엽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뒷뇌는요, 눈으로부터 각막에 생긴 결상된 것을 전기신호로 바꿔가지고 뒤에서 앞쪽에 고현진 회장님이 앉아 계시구나.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는 건 뒤통수에서 하는 거거든요. 빨간 사과가 저기 있다. 검정차가 나한테 달려오네. 이건 다 뒤통수 합니다. 후두엽에서 하고요. 축두엽은 뭐냐? 기억과 언어 부분을 다 관장을 합니다. 대부분 축두엽은요. 전두엽은 뭐냐? 감정과 논리, 의사결정 부분을 담당한다고 우리가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교통사고 나서 축두엽이 망가지면요, 기억을 잃거나 말을 못합니다.
구조이 망가지면 분명히 눈으로는 뭔가 보고 있는데 뭔가 보는 걸 해석을 못해요. 빨간색한지 노란색한지 뭐가 있다는 건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뇌가 근데 그 뇌가 각각의마다 뇌에 있는, 다시 얘기해서 뉴런, 정보를 저장하거나 정보를 연산하는 구조가 아니라 뇌 부위마다 연결 구조가 다르게 생겼어요. 참 신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연결 구조가 뇌의 기능을 좌지우지하는구나. 이런 연결 구조, 후두엽처럼 연결 구조가 됐으면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고, 축두엽처럼 연결 구조가 돼 있으면 언어 부분을 처리할 수가 있구나. 기억 부분이나 전두엽 부분처럼 생겼으면 이게 뭔가 논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구나. 추론 같은 거. 그런 걸 깨닫고 우리가 인공신경망은 그렇게 모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파고가 쓰는 거 인공신경망이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이는 모든 구조가 서로 달라요. 맨 위쪽에 있는 이거를 변형한 걸 우리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얘기했는데 알파고가 쓰는 건데, 그거는 이미지 처리하기 쉬운 우리 후디업을 흉내를 낸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왼쪽에 보면 RNA라는 게 있습니다.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인데 이거는 축두엽을 흉내는 겁니다. 메모리, 기억, 롱텀, 숏텀 메모리를 기억을 한다거나 혹은 언어 부분을 처리하는데 유리한 구조를 저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공신경망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물리적으로 어떤 구조로 각각이 연결되어 있냐에 따라서 뇌의 기능이 달라진다는 걸 이해하고 그거를 모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뭘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후두엽하고 축두엽을 연결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CNN하고 RNN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알파고가 되는 거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기계학습 부분을 건너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계학습 굉장히 재미난데 건너뛸게요. 그렇게 해서 연결하게 되면은 뭘 할 수가 있냐면요. 이게 CNN이거든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눈으로 본 거. RNN도 이런 식으로 막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어 처리예요. 그러면 이미지를 주면 이미지를 보고 글을 쓰게 돼요. 기계가. 지각을 인식하고 말을 만드는 겁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웃도어 마켓에 쇼핑하는데 거기에는 야채와 과일이 굉장히 많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보고 장문을 하는 거죠. 저희 회사도 그걸 하고 있고 구글도 하고 있고 전 세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요. 이미지 인식률도 굉장히 좋아졌죠. 이게 레오파드인지 제규어인지 치타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레오파드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비행기 날개끝만 봐도 에어플랜이라는 걸 알아요. 구글에서 재작년도에 사진을 찍어서 여자친구 사진을 올렸더니 고릴라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미지 인식에서 고릴라를 빼버렸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인권이 중요하잖아요, 인공지능. 어쨌든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응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머신 인텔리전스 랜드스케이프라고 해서 재작년도에 블룸버그 통신이 미국에 있는 인공지능 회사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맨 위쪽에 보니까 코어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머신러닝이나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자연언어 처리나 이미지 레커그니션이나 음성인식 같은 걸 하는 회사들, 그 밑에 있는 것이 기업 쪽에다 인공지능을 적용하려고 하는 엔터프라이즈 퍼포스죠. 그 밑에 있는 게 리싱킹 인더스트리라고 해서 파이낸셜 부분, 금융 부분, 법률 부분, 제조 부분, 뭐 자동차 부분, 교육, 뭐 농업 부분 등등의 각 산업을 혁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인공지능 회사들입니다. 여기는 쪽만 가나. 그리고 보니까 이 위에 뭐 페이스북이 이만한 조그만 아이콘 하나 있고 구글 하나 있고 이게 바이두가 있고 뭐 그러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2년 전에 미국에 있는 저 인공지능 회사를 조사를 했어요. 블룸버그가. 그리고 나서 이거는 올해 초에 블룸버그가 다시 개정된 거를 내놨습니다. 머신 인텔리전스 뭐 3.0에서 뭐 똑같습니다. 구조는 똑같고 대신에 오른쪽에 테크놀로지 스택이라서 리서치부터 해가지고 밑에 맨 위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특히 에이전트 서비스까지를 뭐 구성해 놨습니다. 제가 지금 인공지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 또 지능정보상담 무슨 포럼이니 뭐 여기도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작년에 미래부에다가 우리도 이거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돈 좀 달라. 이거 해볼 테니까 협회 사람들하고 우리 인공지능 있는 우리도 알아야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1,500만이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미래부 관계세요. 쪼잔하게 900만 원을 주셔갖고 돈을 각출을 해서 이걸 만들어봤어요. 근데 이게 저희 회사하고 인공지능 뭐 산업협회니 모여서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을 제외한 스타트업들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인공지능 회사를 다 모아놨어요. 그 위에 보니까 핵심 기술을 하는 회사도 쫙 있고 뭐 기업 공공응용, 산업응용, 비용 있는 거 있고 저희 회사도 중간중간 바뀌고 밑에 연관 기술이 있어서 뭐 하드웨어나 로봇이나 뭐 데이터 쪽 뭐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놀랍게도 이 중에 절반은 작년에 갑자기 인공지능 회사로 변신을 한 회사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는 개인 맞춤, 관계 이해, 사물 환경 반응, 예측, 능동형으로 발전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이런 게 언어인지나 시각인지 공간인지 감성,
스토리 창작, 학습 지능과 같은 형태로 결합이 되면서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 제가 10분 정도 더 써도 되나요? 네. 언어 지능, IBM 맞춤 컴퓨터 대표적인 사례죠. 구글 나우더지 그래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이 연결된 그래프로 하는 건데 구글이 이 프로젝트 하나가 구글 어시스턴트라고 얘기하는 비서 서비스를 하는데 들어가는데 연 인력 4,000명이 들어갑니다. 이 프로젝트 하나에. 그리고 페이스북 M이라는 것도 있고 저희 회사 솔트룩스하고 애트리가 같이 엑소브레인, 제가 엑소브레인은 이제 두 가지 책임자이거든요. 연구 책임자인데요. 그렇게 해서 퀴즈대회 나가는 것도 했습니다. 작년에. 이게 이제 장학 퀴즈 나갔었던 사례이죠. 그래서 뭐 아리랑에서 작년도에 무슨 8개 국어로 해서 나갔던 사례입니다. 장학 퀴즈 뭐 가끔 보시나 모르겠습니다. EBS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이 뒤쪽에 지금 앉아 있는데요. 이게 저희 연구 같이 했던 연구원들입니다. 가운데가 저희 엑소브레인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인공지능이고요. 이 친구가 작년도 상반기 장학 퀴즈 1등한 친구. 이 친구가 아주 외고 다닌 친구인데 진짜 속 부러지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발달을 그랬어요. 작년 하반기 1등 했던 애, 이 친구 서울대 다니는 친구인데 재작년도 수능 만점 맞은 친구, 그리고 이 친구 카이스트 친구입니다. 이렇게 4명하고 가운데 인공지능, 이 언어지능을 다루고 있는 엑소브레인 하부가 장학퀴즈 대회를 한 겁니다. 퀴즈 문제를 언제 가르쳐줬냐? 안 가르쳐줬습니다. 당일날 아침에 퀴즈 출제위원들이 직접 냈고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3라운드까지 왔고요. 저희 회사가 만든 1억 8천 개의 단위 지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1억 8천만 개. 트리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언어 처리라는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2배 점수로 이겼습니다. 기계가 2배 점수로 했는데 퀴즈 복잡도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잠시 한 2개 정도만 빠르게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아직 언어인에서는 인공지능이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예를 들면 이렇게 좀 길어요. 비민가 출신의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정식 교육을 거듭 발전하죠. 과학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긴 질문 전체의 의미를 이해하고 답을 맞추는 것에 해당이 되는 거죠. 또는 그거 외에 가로 채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저렇게 모모는 소박이 있어도 박색 소박은 없다 등등과 같은 형태에 관련된 거.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는 안 보겠지만 점수 차이가 100 몇십 대 200 몇십 점 그래갖고 2배 점수 차이로 끝에 이겼습니다. 시각지능은 사람 눈으로 보는 후두엽, 인간의 후두엽을 모사한 거고요. 얼굴 인식하는 거나 이런 미래부에서도 DPU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 창작, 뉴욕타임즈에서 로봇 저널리즘 관련된 걸 했는데 재작년도에 실제 동일한 주제로 기자가 쓴 거하고 사람 기자가 쓴 거하고 로봇이 인공지능이 쓴 2가지를 올려놓고 사람들로부터 평가하겠습니다. 오픈으로. 어떤 기사가 더 인간적이냐, 어떤 기사가 더 객관적이냐, 어떤 기사가 더 사실을 전달하는 거냐, 어떤 기사가 더 믿을만하냐 했는데 대략 55대 45 정도로 기계가 이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문제는 데이터에 있었습니다. 이 기계가 학습한 데이터가 예를 들면 퓰리처상을 탔었던 대기자들의 데이터까지도 100년치 데이터 이런 걸 학습을 한 거예요. 여기 기자님 계시면 모르겠는데 흔히 기레기라는 표현도 쓰는데 웬만한 기자분들 못지않게 그런 데이터를 학습을 한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큰 변화죠. 이 밑에 있는 이것도 재미납니다. 이터나인이라는 소셜 아바타인데 여기 스타트업들이 많으시니까 뭘 하는 비즈니스냐면요. 여러분의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계정을 여기에다 등록을 해주면 얘가 여러분의 페이스북 그동안 썼었던 글이라든지 여러분 친구의 글을 읽고 여러분들의 말투하고 여러분의 관심사를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죽고 나면 여러분 대신에 페이스북을 해줘요. 예를 들면 제가 죽은 제 친구한테 갑자기 경이라 생일 축하한다. 오늘은 날씨가 더우니 너무 찬 거 먹지 말렴. 이렇게 죽은 친구한테 문자도 날아올 수가 있는 거죠. 과연 돈 내고 그 비즈니스를 하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돈을 벌지는.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를 한다라는 것이 저는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재미있기도 하고요. 이런 형태의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뭔가 아까 말씀드렸죠. 낭비는 새로운 혁신의 단초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이디어를 붙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인공지능이 아니라 사람밖에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합하기도 하고 하드웨어, 전용 하드웨어가 나오기도 하고 막서라는 것은 배울 수 있는 로봇인데요. 인더스트리 4.0나 아니면 와인봇이나 이런 것들, 금융산업 또는 판결 예측이다 이런 부분. 솔트룩스도 아담이라는 인공지능 플랫폼이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오고요. 언어, 인공지능 상담, 신층 질의응답이나 뭐 이미지 인식이나 감성을 느낀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건 사용자 질문을 통해서 지식 베이스가 지식을 학습을 해서 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까지 대략 한 70만 권의 책을 읽고 거기서부터 아까 지식 그래프라고 보이는 것을 학습을 해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는다면 대략 한 3,000년 걸리거든요. 얘가 한 3년 걸렸는데 지금 다시 학습한다 그러면 대략 한 달 반,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뭐 저희 회사에 관련해서 꽤 많은 뉴스가 나오긴 했었는데요. 그거를 또 가상현실하고 결합하거나 현재 저희 회사는 로봇이나 또 의료 쪽에다 결합을 시키기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과 재판을 하며 각종 정보를 보여주는 건 인공지능입니다. KBS 영화적 뉴스예요. 장면이 있던 시에서도 가능할까? 한 남성이 가상현실 기기 저희 회사 연구원입니다. 이게 아담의 뇌입니다. 빨갛게 빛나는 게 연산을 하고 있는 거고요. 파란 데가 놀고 있는 데입니다. 이렇게 물어보자. 그리고 뇌 안으로 들어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가 학습한 도널드 트럼프의 아주 일부들만 보여주긴 하는데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요 합니다. 현재 아담이 학습한 지식의 단위 지식이 몇 개냐 그러면은 6억 8천만 개의 단위 지식을 학습했고요. 지식 주제를 보자면 2,600만 개가 2,800만 개 정도 의 주제를 학습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물이 좀 난 것 같아요. 음성인식 너무 크게 웃으십니다. 하기도 하고요. 음성인식하고 연결하기도 하고 지금 로봇 세계 회사가 저희 왜냐면 로봇은 관절만 있고 뇌가 없잖아요. 그런 걸 쓰기도 하고 있고요. 뭐 의료 쪽 세 회사하고도 연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상 비서 중에서 예를 들면 챗봇이라고도 흔히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이거는 일본의 아나라고 하는 전일본 항공이죠. 여기서 저희 기술 엔진을 라이센스 받아가지고서는 그 콜센터를 대체하는 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이미라는 아가씨가 나타나는데요. 이 에이미라는 아가씨한테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할 수가 있어요. 여성분이 많지만 제가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맨 처음엔 이 에이미라고 막 말도 하고 웃기도 하고 대화도 하죠. 질문하면 답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이 아가씨가 전신 모델로 해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고 또 이게 일본이기 때문에 굉장히 3D로 애니메이션이 예쁘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왼쪽에 말풍선이 이렇게 나와서 말풍선으로 대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첫 시범 서비스를 3개월 하는 걸 분석을 해봤는데 40% 가까이가 잡담이고 그 중에서 절반이 음란성 대화였어요. 굉장히 야한 대화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지금도 콜센터에 여성들한테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남성분들 많잖아요. 인간인 줄 알면서. 근데 이건 로봇이고 기계인지 알기 때문에 대놓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하고 저희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냐면 여성인데 죄송합니다. 하반신을 없앴고요. 평면적으로 만들고 가슴을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성성을 제거를 한 거죠. 그랬더니 10%가 낮아졌어요. 남자들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었던 재미난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뒤쪽에 또 주제가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사람처럼 행동할 때 사람은 감정이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감정이입을 했을 때 그게 만들어내는 또 다른 가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재미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상담 서비스, 뭐 365일 24시간 서비스 할 수 있다는 거, 서비스 운영할수록 똑똑해진다는 게 중요하겠죠. 인공지능 산업에 또는 4차 산업혁명, 우리는 창조적 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스타트업이 할 수 있다. 뭐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본산업이고 인력산업이고 장치산업입니다. 거대 장치가 필요하고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아까 그 많은 우리나라에 변신한 인공지능 회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가 작년에 산학, 연, 관이 모두 합친 투자액이 인공지능 투자액이 대략 한 6천억 내외예요. 그런데 구글 하나가 투자한 게 작년도에 4조 원이 됩니다. 도저히 경쟁하기가 힘든 거죠. 인력으로 못 가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의 인력이 지난 10년간 동안 절반으로 줄었고요. 여기 있는 게 중국의 소프트웨어 인력이고 이게 인도의 인력입니다. 우리나라는 줄거나 똑같습니다. 거의 비교가 되지 않아요. 수십 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경쟁할 수가 있을까요? 20년 전에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인력 평균 인력 나이가 20대였는데요. 10년 전에 소프트웨어 인력의 평균 나이가 30대고요. 지금의 소프트웨어 인력의 평균 나이는 40대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임금 격차 250%가 차이 납니다. 미국하고 일본하고 200%가 차이가 나고요. 인공지능 기술 격차, 인공지능 논문으로 보면 중국이 전 세계 1위예요. 논문 편수. 2위가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대략 한 22 정도 있습니다. 17인가 그래요. 우리나라. SCI 논문으로 보면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 정도 되고 한국이 한 7위 정도인가 8위 정도로 합니다.
그래도 SCI가 고분 논문을 봅니다. 데이터 우리나라 위키피디아 같은 언어학습에 필요한 걸 보면 전 세계 27위입니다.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 그래서 뭐 작년에도 제가 지금 저 어디 들어가신 전 대통령님이 불러서 무슨 인공지능 대책회의라고 해서 저도 부르고 뭐 미래부 장관님도 오시고 또 미래부 장관님과 따로 밥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그런 얘기는 물어요. 이사장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에게는 아직 연주척이 되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피터 드러커 교수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이건 스타트업들이나 경영자한테 할 얘기인 것 같아요. 많은 경영자들이나 스타트업들 시작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뭘 고민하냐면 자신의 약점을 감추거나 위협에 대비를 하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는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약점을 보완을 하거나 또는 위협을 대비하는 것은 100% 실패한다는 게 피터 드러커 교수의 얘기죠. 언제나 승리하는 자는 자신의 강점을 기회에 맞춘다라고 얘기를 했죠. 인공지능이든 4차 산업혁명이든지 간에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뭐냐를 이해해야 될 텐데 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4차 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은 이 개별적인 산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융합산업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제조에 붙고 인공지능이 의료에 붙고 인공지능이 바이오에 붙고 인공지능이 유통에 붙고 인공지능이 운송에 붙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융합이 되는 게 4차 산업혁명인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떤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융합을 시킬 건가 하는 것들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규모로 보면 도대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나요? 전 세계 1, 2등을 하거나 적어도 5등 안에 드는 거. 차별할 게 몇 개 안 돼요.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가전? 이거 말고 있나요? 전 세계 5등 안에 드는 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이든 국가 차원으로 보자면 적어도 대조업하고 컨텐츠 부분, 게임, 모바일, 방송, 미디어 이것도 그럴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가 잘하고 있는 국가 차원에서는 강점 있는 부분에 빠르게 인공지능을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우린 사람도 적고 돈도 없고 장비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하잖아요. 데이터도 없으니까요. 그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방을 IBM에 맡기고 우리나라 우리 후배들과 우리 아이들의 복지와 안전을 구글에다 다 맡기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세컨 초이스가 있어야 되고 얼터네티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 독점을 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에 우리나라 네이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구글이 질질 싼다는 표현하려고 할 뻔했습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전 세계에 포탈이 유지되는 데가 어디서 한국, 중국, 요즘 러시아도 간당간당해요. 말은 없잖아요. 유럽, 일본 다 구글이 틀었습니다.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안전, 국방, 복지, 에너지 같은 부분에는 또한 인공지능의 4차 산업 부분에서 적어도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는 합니다.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융합산업혁명이고 현재는 거품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쪽에 있는 건 그 유명한 가트너의 하이사이클입니다. 스타트업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가트너의 하이사이클을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이 다 잘못 오해해요. 보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는 이 가트너 하이사이클의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바보 같은 답변입니다. 하입을 영어로 하입이 우리말로 뭐죠? 과장돼 있다, 거품이다, 인플레이션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과장된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가트너 그룹이 지난 30년간의 하이 테크놀로지,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분석을 해놓고 나서 봤더니 모든 이머징 테크놀로지는 하이, 다시 해서 거품이 끼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각광을 받다가 급격하게 거품이 꺼지면서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죽음의 계곡에서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망하고 여기서 살아남은 회사가 프로덕티비티의 고원에 이르게 될 때 떼돈을 벌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여기에다 점을 찍어서 나타내는 게 가트너 하이사이클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어디에 있냐? 딥러닝이니 퀘스천 앤서링이니 뭐 이거 꼭대기에 있어요. 빅데이터 어디에 있게요? 여기 있습니다. 꼬꾸라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내후년쯤 되면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야 그거 해봤는데 별거 없는데 그거 거품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3, 4년 후에 인공지능 한다는 스타트업들 중에서 70%가 망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는 애가 여기 가겠죠. 누가 그랬죠? 인터넷 붐이 일었을 때 99년부터 2001년까지 인터넷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거품 꺼지면서 쫄딱 대부분 망했죠.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간 애가 네이버하고 구글이죠. 혹시 웹 2.0 엄청나게 바람 불 때 기억나십니까? 다 죽었습니다. 살아남아서 온 데가 누구 남았죠? 페이스북 하나 남은 것 같아요. 한두 개. 결국은 이거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인 것 같아요. 모든 산업이 이머징 테크놀로지가 거쳐가는 과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품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거품 후에 생존을 해서 여기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인라이트먼트를 하는 데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 기간이 얼마 걸릴까? 제가 보기엔 짧으면 4, 5년, 길면 7, 8년까지 길게 갈 수도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뚝심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경영학에서 캐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아요. 여기가 캐즘이에요. 여기 지금 요렇게 이 죽음의 계곡으로 넘어가는 게. 캐즘은 극복을 해서 early majority로 들어갔을 때 돈을 벌기 시작하죠. 떼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현재 어디냐? 요 early adoption 시장 막 캐즘을 넘어갈까 말까 하고 있는 게 4차 산업혁명이든 인공지능이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넘어갈 수 있도록. 미국은 그거를 정부에서 정말 잘해줘요. 나파 같은 데서도 구매를 통해서 해주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그런 기능이 필요하지만 생태계에도 마련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루트룩스라는 작은 회사가 100억 건의 데이터를 개방하거나 플랫폼을 개방하는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기는 하죠. 그리고 같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왜냐? 우리나라 10척밖에 배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인간과 기계가 적이 될까요? 친구가 될까요? 제가 믿는 것은 인간은 논리 합리적인 뿐만 아니라 감성 창의적인 걸 가지고 이 두 개 결합한 직감과 통찰력이 있습니다. 기계는 데이터 분석과 반복을 통해서 생산성과 비용성을 가지고 있죠. 이 둘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배우는 시간이 아마 향후에 30년이 될 것 같아요. 기계와 인간이 협력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 협력하는 프로세스와 협력하는 체계를 가장 잘 만들어낸 조직과 가장 잘 만들어낸 문화적 체계가 아마도 다음 세대들 또 다다음 세대들의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뒤쪽에도 이 건물 뒤쪽에서도 지금 아벨과 아인슈타인 글이 있는데요. 컴퓨터는 놀랍게 빠르고 정확하지만 대단히 멍청하다. 사람 놀랍게 그리고 부정확하지만 대단히 똑똑하다. 이 둘의 힘을 합치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지게 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씀이고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질문과 한 분만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마이크 가져다 주시면 합니다. 저 언어 인식, 음성 인식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한글하고 한글의 언어 인식이나 음성 인식이 중국 언어 영어보다는 상당히 까다롭고 더 많은 노력이나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영어가 쉬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는 영어는 언어 자원이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저희 회사에 보통 언어 인지라고 표현하면은 크게 5가지 엔진을 얘기합니다. 형태도 분석, 어떤 게 동사이고 어떤 게 명사이고 어떤 게 형용사인지를 찾는 것. 두 번째가 구문 분석, 어떤 게 주어고 어떤 게 보어고 어떤 게 목적, 우리 5형식 4형식 기억나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구문 분석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개체명 인식은 그 사이에 있긴 한데 어떤 게 사람 이름이고 어떤 게 지역이고 어떤 게 뭐 위치고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SRL이라서 스멘틱 롤레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의미역을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감성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주로 연구하는 것들인데요. 예전에는 이거를 사람이 규칙을 다 만들어줬어요. 기계한테 룰을 다 짜줬어요.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야. 근데 저희 회사는 100% 기계 학습하고 인공신경망만 씁니다. 언어 학습을 하는 게.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저희 회사 같은 인공지능 언어지능을 하는 데는 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구글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NMT라고 얘기합니다. Neural Machine Transl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기계가 자동으로 번역하고 통역하는 거 있죠. 이거는 100% 데이터만 블랙박스에다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언어를 이해해서 번역까지 하고 통역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은 딱 2가지만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알고리즘하고요 데이터만 있는 거지 사람이 가르쳐주는 건 거의 극히 적어요. 그럼 중요한 건 데이터가 얼마나 많냐가 중요한데 문제는 영어권의 데이터가 한국어권 데이터에 비해서 적게는 100배, 많게는 한 200배가 많아요. 당연하겠죠. 인구가 그렇게 많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기계가 학습할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한국어의 언어적 구조적 난이도가 복잡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단순히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어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해서 우랄알타이어라고 해서 조사가 붙고 뒤에 인플렉션이라고 그래서 이 활용이 굉장히 많죠. 아버지가 방에 가셨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럼 가다 하나가 가셨던 것 같기도 한데로 활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어렵지만 또 영어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게 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규칙이나 뭐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요. 중국어는 더더군다나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언어마다 특성이 있어서 복잡도는 언어 복잡도는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어가 특정 언어가 더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얼마나 많은 연구가 되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있냐 하는 게 사실은 지금 더 관건인 거라고 표현드리는 게 더 맞는 답일 것 같습니다. 한 분만 답변을 드리면 될까요?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